오늘 그 훌륭한 시간들 내주셔서 좋은 경험 했으리라고 믿고, 어제 또 아직 이 시간에 잘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좀 질문 좀 받다가 진도는 5시가 넘어서 오시는 분들 다 오게 되면 진행을 할게요. 뭐 어제 했던 거는 우리가 어제 안 오신 분도 우리 배 선생님은 어제 못 오셨지만 그래도 프로세싱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어제 그 현장에서 했던 것 중에 질문. 또는 어제 제가 오늘 나오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 그 본부장님께서는 워낙 농사를 하시다가 이제 커피 쪽으로 오시기 때문에 아직 이제 표현이 다를 수가 있지. 그래서 틀리다는 뜻이 아니라 마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분명히 얘기 중에 명쾌하지 않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다 명쾌했어요? 예컨대 세미 워시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명쾌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허니 프로세싱을 얘기하면서, 허니 프로세싱은 코스타리카나 엘살바도르, 펄프드 내추럴은 브라질. 그건 저희 우리가 강의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블랙 허니를 만들기도 어렵더라. 그 얘기 했죠. 그래서 블랙 허니는 만들 때 밑에 바닥에서 거기서만 블랙 허니만 나오고 위에는 블랙 허니가 만들기가 너무 힘들더라. 왜 그럴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도 나와야죠. 응? 세미 워시드는 앞으로 커피를 하면서 일반인들이 워시드와 그다음에 여기 세미 워시드 이 얘기만 나오면은 두 개가 어떻게 구별되는 거지? 그다음에 또 풀리 워시드, 그죠? 그다음에 wet to fulling, 이렇게 길링바세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내추럴, 펄프드 내추럴, 펄프드 내추럴, 그다음에 허니 프로세싱. 근데 특히 요 두 개 아주 간단해요. 워시드가 들어가는 건 수조가 있어야 돼요. 수조에다가 열매를 빠뜨리면 워시드예요. 근데 세미 워시드 혹은 이제 세마이 워시드라고 하는데, 얘는 수조에 넣지를 않아요. 수조에 넣지를 않고 이렇게 기둥처럼 된 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에 고속 분사로 물을 넣어서 물로 닦아내서 점액질이 나오게 하고 바로 건조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닿기 때문에 워시드인데 수조가 없어서 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체리를 그대로 말리는 거고, 풀리 워시드는 지금은 그냥 워시드를 하래도 그냥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풀리 워시드는 수조에 넣어도 꽤 오랫동안 집어넣는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한 번 집어넣고 얘를 닦은 다음에 두 번 또 집어넣는 데가 여기가 바로 예전에는 케냐였었어요. 케냐. 그래서 풀리 워시드는 수조에다가 24시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 72시간, 48시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워시드다. 수조에서 그냥 점액질을 완전히 해결해 버린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풀리 워시드인데, 중요한 건 수조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세미와 워시드의 차이점이다. 어제 또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펄프드 내추럴과 허니 프로세싱, 이걸 좀 지우고, 이게 잘 지워지네. 자, 허니, 그죠? 허니드. 그 다음에 펄프드. 펄프드가 뭐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그린 빈이라고 하고, 그린 빈 겉면에 바짝 늘어붙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실버 스킨이라고 하고,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점액질이 붙어 있는 거. 얘를 갖다가 우리가 뮤셀료지라고 그러죠. 뮤셀료지의 성분은 팩틴이죠. 물컹물컹 젤라틴처럼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거기에 과육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과육. 여기가 이제 펄프가 되는 거죠. 과육을 벗겨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엑소, 바깥에 외가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팩틴은 뮤셀러지 점액질과 같은 이야기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육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이 겉껍질 사이의 과육, 펄푸드와 뮤셀러지는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펄푸드라고 하는 것은 과육을 벗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육을 벗기면 뭐만 남아요? 뮤셀러지만 남죠. 팩틴만. 이 팩틴이 있는 상태가 돼서 이걸 말리는 방식인 거죠. 네, 보셨어요. 그래서 얘 펄푸드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은 곳에서 빨리 말리게 하려고 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브라질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브라질에서 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브라질에서 저런 것들이 나올 때 내추럴보다는 수율이 좋고 퍼멘티드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이 좀 다르구나 해서 2010년 이후 이 자료에 따른 201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연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2010년 이후에 이제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 특히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는 자기들이 먼저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자기들이 펄푸드 내추럴을 하게 되는데, 펄푸드 내추럴이라는 용어를 방법은 똑같지만 브라질에서 하는 방식의 얘기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이밍 자체가 고귀함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이 점액질, 이 팩틴을 갖다가 남겨놓은 이 상태에서 마치 여기 있는 점액질이 이제 당도 섞여 있지만, 우리 어제 먹어봤죠. 먹어봤을 때 단맛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바로 과육과 점액질, 팩틴. 그 팩틴 중에 수크로스나 이런 과당이나 이런 당이 있어서 단맛이 느껴지는데, 바로 이런 느낌, 이런 단맛을 남겨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머리의 이미지는 얘들이 말린 것이 안으로 스며들어가면 거의 스며들어가서 단맛을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실제로 먹어보니까 단맛이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허니 프로세싱이라는 얘기를 이제 쓰게 돼요. 허니 프로세싱. 이거는 코스타리카나 엘살바도르에서 하는 이름을 부여했던 방식이죠. 자, 그런데 이제 허니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얘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결과물을 이렇게 봤더니 하나는 노란빛, 옐로우 허니. 그 다음에는 레드 허니. 그 다음에 블랙 허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국내에서는 이제 팩틴을, 뮤셀러지를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거의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그냥 최대한 깎을 수 있을 만큼 씻어버린 방식을 우리가 옐로우. 그 다음 중간 정도로 남겼을 때가 레드. 많이 남겼을 때가 블랙. 이렇게 얘기를 해서 뮤셀러지를 어느 정도 남겼느냐를 가지고 옐로우, 블랙, 레드를 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오히려 뮤셀러지를 많이 남기는 걸 가지고 옐로우, 레드, 블랙을 구별하는 것이냐, 아니면 뮤셀러지가 있는 상태에서 말릴 때 말리는 시간을 얼마나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를 가지고 옐로우, 레드, 블랙이 나온다고 얘기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뮤셀러지의 양보다는 말리는 과정을 길게 끌어주는 방식이 블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뮤셀러지를 블랙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오래 말려야 되니까 많이 남겨서 가는 거예요.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적게 말리는데 빨리 말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뮤셀러지를 갖다가 많이 제거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제 봤죠? 펄프의 그 사이의 틈을 조절하는데, 뮤셀러지를 잘 깎아내기 위해서 그 펄프의 범위, 사이즈를 갖다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죠. 대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뮤셀러지를 더 많이 제거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 한 것보다는 두 번을 돌려서 하는 것이 뮤셀리를 더 제거한다 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뮤셀러지의 양을 가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산지에 가보면은 뮤셀러지가 있는 상태에서 말리는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뮤셀러가 있는 상태에서 햇빛에다 계속 말리면 옐로우가 되죠. 빨리 말리니까. 그리고 툭툭 털어내면 되죠. 자, 그런데 얘를 바깥에서 말리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에 들어와서 통풍이 잘 되었다가 말리면 직사광선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더 오래 걸리죠. 이게 이제 레드가 되죠. 자, 그런데 블랙은 아예 포대를 갖고 그냥 덮어놔요. 빨리 말리지 말라고. 시간을 더 길게 갖고 되면 안에서 다른 형태의 발효가 길게 이루어지면서 씨앗 자체가 블랙이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학원생들은 묵살러지를 어님이 남기느냐가 곧 건조의 시간과 같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묵살러지를 많이 남겨서 말리는 과정을 길게 하는 것이 블랙컨이다. 제가 이거를 여기서 5년 전에 강의했을 때에도 이제 우리 여러 선생님들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까 아니다. 그럼 뮤셀러지의 양 갖고 하는 거지 말리는 시간과 상관이 없다는 걸로 많은 논란을 갖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반가웠던 건 이 논문이었죠. 이 논문이 참 요즘 놀라워요. 어제도 제가 내일 우리 여러 선생님들과 우리가 이제 산지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이야기가 질문이 나올까. 그래서 혹시 리뷰가 있지 않나 해서 어제 제가 검사를 하다가 2024년 논문을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저만 놀라요? 참 커피 드세요. 예, 지금 다 마시고 있습니다. 요게 엑셀사예요. 나우스. 예. 엑셀사도 많이 드세요. 식기 전에. 그리고 나는 엑셀사를 마셔봤노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또 혹시 엑셀사. 네. 여기 또 좀 더 드세요. 요 엑셀사의 맛이 유게뇨이데스 맛이 좀 보여요. 유게뇨이데스도 이렇게 성분이 농밀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약간 좀 thin한 얇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이 논문을 잠깐 한번 보시면 이건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습니다. 논문 자체가 펄프드 내추럴, 허니 커피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노버티브 어프로치, 굉장히 혁명적인, 창조적인 접근,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 보면은 연도가 여기는 어디 써 있나? 하여튼 뭐 여기 2024년 걸 인용했으니까 2024년 이후의 거죠. 여기 있네요. 2024년 마치 3월 27일 발표된 논문이에요. 최신 논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내추럴 프로세싱, 펄프드 내추럴, 허니 프로세싱에 대한 정의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특히 그림으로 이제 앞으로 허니 프로세싱이나 펄프드 내추럴 이쪽을 갖다가 논문을 쓰신 선생님들께서는 얘를 갖다가 인용하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에 레퍼런스를 찾아서 레퍼런스에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우리가 논문을 읽을 때 이런 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은 스페셜 캐릭터 오브 내추럴, 열매를 통째로 말리는 프로세싱과 워시드 프로세싱, 수조에다 빠뜨리는 것과 허니 프로세싱 커피의 차별적인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얘기를 하실 때 산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허니가 더 달다고 얘기하지? 내가 먹어보니까 허니가 뭐 그렇게까지 달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커피는 인간의 혀로 감각할 수 있는 단맛의 정도를 느낄 수가 없다고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럴 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세싱에 물이 닿지 않는다. 물이 닿지 않기 때문에 커피가 물의 성분들이 씻겨나가는 과정이 없었다. 따라서 커피 자체가 성분을 그대로 담아 있어서 스위트니스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에 비해서? 워시드에 비해서.
그럼 이제 내추럴에 비해서는 그럼 내추럴도 살 닦지를 않으니까 사실은 더 좋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내추럴은 퍼멘티드 발효치가 많이 들어가고 이 드라잉 과정이 길어지면서 손실이 많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맛보다는 변화된 내추럴 특유의 퍼멘티드치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허니 프로세싱은 달달하고 얘기할 때 프로세싱에 물이 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추럴 프로세싱, 워시드 프로세싱, 허니 프로세싱에 대해서 특징을 봤더니 내추럴은 헤비 바디, 질감이 무겁고 거기에 스윗, 단맛이 있고 그다음에 스무스 앤 슬로우 어시디티, 산미 자체가 날카롭지 않다라는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워시드 같은 경우에 파인 바디 그러면은 얘는 파인 바디 그러면 무겁고 가볍고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바디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다. 라이트하더라도 거친 느낌이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 잘 정제되어 있다. 클리너, 깨끗하다는 뜻이고 브라이터, 굉장히 활달하다, 경쾌하다. 프루이터, 똑같이 산미가 경쾌하다. 하이 에시디티가 나오는 거예요.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허니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헤비어 바디일 때 뭐보다 워시드보다는 바디감이 좀 더 있고 워시드보다 스위터하고 하이 어시디티. 얘도 이제 발효치 때문에 산미가 좀 높게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옆에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레퍼런스로 가면 여기에 대해서 쓴 논문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 여기 있는 것을 정리해서 이 논문들에서 허니 프로세싱 커피에 대한 맛의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요약을 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허니 프로세싱 내추럴 커피를 가지고 혹시 논문을 쓰신다 그럴 때는 이 논문, 최근의 논문 하나만 갖고 있으면 레퍼런스를 손쉽게 다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본 다음에 어제 있는 상황. 어제 그러면 세미 워시드가 무엇이냐에 대한 거기 의혹은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블랙 허니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관능적으로 아까 헤비어 바디가 나오고 스위터가 나오고 하이 엑스디티가 나오는 건 관능 평가당을 구성해서 쓰는 논문들이에요. 아마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제 김태훈 선생님도 논문을 AI 앱으로 가지고 할 때 그 앱 자체로 할 때 접근법을 관능 평가를 집어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관능 평가의 논문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척도를 먼저 만들고 척도는 내가 어디 있는 논문에서 갖고 왔다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척도를 쓰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원생들이 그걸 서로 해주면 돼요. 커피 향미에 대한 맛을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1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맛을 컨트롤을 함께 같은 표현을 하고 그 척도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도록 점수 내는 교육을 3차례 했다. 그 결과 모두 10명 중에 2명은 여기에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열애로 했고 나머지 8명을 가지고 관능평가를 실시했다. 그리고 로스팅을 길게 한 것과 로스팅을 짧게 한 것과 2개를 주고 관능평가단을 가지고 커피의 평가를 척도를 하게 했더니만 로스팅을 많이 한 쪽에서는 이런 관능평가의 묘사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 라이트한 데는 이런 단어 묘사들이 많이 나오더라. 따라서 로스팅을 진하고 약하고 할 때 스윗니스와 어시디티에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전에 보고했던 누구누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거다. 다만 어느 부분에서는 차이가 보여서 앞으로의 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규명되기를 됐으면 좋겠다. 먼저 이런 식으로 하면 논문의 하나의 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하나 나는 더 들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 사람의 관능을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선호도이거나 과학적이지 않지 않느냐. 지금 신맛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신맛이 이 커피가 이 커피에 비해서 더 높다라는 걸 나는 과학적인 자료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 할 때 크로마토그래피를 거는 거죠. 걸어서
로스팅을 진하게 한 것과 로스팅을 약하게 한 것과의 피크가 다르더라. 근데 다른 피크를 봤더니만 여기는 아이소발렉이라고 하는 거 혹은 뭐 유기산의 함량이 다크한 데는 피크가 완전히 떨어졌고 뭐 뭐 알칼로이드 계열이 더 높아졌다거나 실제로 양상이 이렇게 바뀌어서 알칼로이드는 어떤 맛에 영향을 끼치고 유기산은 어떤 영향을 끼쳐서 결국 관능평가에서 신맛이 더 우세하게 보이는 것은 화학적 성분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또 논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논문들 중에 얘는 뭐냐면 내추럴 커피와 허니 커피와 워시드 커피 이 색깔을 보십시오. 리피드를 봤더니 성분 분석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가장 이상적인 건 한 농장에서 나온 당해년도의 체리를 뭐 100kg는 내추럴로 하고 그 다음에 허니 프로세싱으로 또 100kg 하고 워시드로 100kg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피를 추출을 해서 성분 분석을 크로마토그래피를 걸거나 센트리퓨저를 돌려가지고 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같은 커피라도 내추럴로 할 때와 허니로 할 때 워시드를 할 때를 봤더니 워시드 물로 싹 빠르게 닦아낼 때 지방의 함량이 제일 많이 담겨서 이상하다. 워시드일 때 지방이 많다 그러면 텍스처가 더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보면은 헤비 바디 같은 경우는 내추럴이었고 그 다음에 파인 바디는 허니 프로세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바디가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리피드가 많이 나온 것은 리피드 같은 경우에는 바디에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는 플레이버의 리치니스에 영향을 끼치고 또 리피드가 산은 아니지만 지방산이 산과 함께 나오니까 또렷한 산미가 영향을 끼친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크로스는 봤더니 어때요? 거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분들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의 혀로 달다 달지 않다를 구별할 수 있는데 요거밖에 없어서 코펜하겐 대학에서 얘기했을 때 한 3, 4년 됐죠. 한 잔의 커피에는 인간이 관능적으로 체크할 수 있을 만큼 당이 없다. 인간의 혀로는 단맛을 느낄 수 없다. 그럼 왜 우리는 단맛을 느끼지?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관능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클로로제닉 엑시드는 바로 이제 이것이 폴리페놀의 항산화 물질로서 건강한 커피일 때 제일 좋은 건데 지금 이 지표로만 놓고 볼 때는 허니 프로세싱이 한 잔에 담기는 클로로제닉 엑시드를 제일 많이 담게 돼 있네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허니 프로세싱은 이제 존귀한 커피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응? 저거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차이가 유의미하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유의미하지 않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가 요게 바로 베리에이션이에요. 요 범위 내에 오차 범위 내고 그 외의 차이인 만큼 크게 되니까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고 얘는 거의 걸쳐 있어 가지고 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는 뭐 거의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래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성분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보면은 드라이 베이시스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어떻게 성분 분석을 했냐면 커피에서 나온 이렇게 그 내추럴 허니 워시드를 똑같이 드립으로 추출한 다음에 얘를 다 수증기를 날려보내요. 수증기를 날려보낸 다음에 각각의 성분 분석을 분광, 스펙트로메타를 가지고 한 거죠. 우리가 국내 논문을 가지고 할 때 제가 중간고사 지나고 나서 실험 논문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 나누겠고요. 중간고사는 다시 이따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도 제가 또 돌아가면 중간고사 과제물을 하나 낼 텐데 과제물에서만 우리 중간고사를 한번 내볼게요. 괜찮으세요? 과제물 수행한 데에서만. 응? 지난주에 제가 과제물 수행한 거에 그 커피 캐릭터 필에 대한 거 단어 이렇게 조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우리가 그런 과제물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헨리 선생님께서 한번 어떻게 과제를 수행했는지. 왜냐하면 뭐냐면 AI를 갖다 활용하자 이거거든요. 아주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응? 그래서 논문이 나오면 긁어붙이기 해서 AI나 버드나 여기에서 번역을 시키고 그 번역한 거를 먼저 읽은 다음에 캐치를 하고 그래서 논문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험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정확히 파고들어서 실험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거를 알아야지만 그 논문이 보이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기보다는 리뷰를 많이 보는 건데 다독을 해서 논문의 구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앱스트랙트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 논문을 어제 오늘 새벽이죠. 보고 흥분했던 이유는 제 경험상 이거를 논문으로 해서 표기한 건 처음이에요. 이 논문이 5년 전에 있었으면 우리가 5년 전에 여기서 허니 프로세싱 블랙이나 이거를 뮤셀러지가 많이 남은 것이다 아니다 말리는 과정이다라는 공방을 거의 1시간 이상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도 그분은 지금까지도 의심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산지에 있는 사람들도 뮤셀러지를 얼마나 많이 남았냐의 차이다라고만 그냥 쉽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지 않고 보면은 여기 보면 옐로우 헌이라고 되어 있어요. 색깔이 흑백이라 이렇지만 이제 거의 파치먼트의 노란 색깔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드 헌이고, 그 다음에 블랙 헌이죠. 보면 언더선 햇빛에서 말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이나 8일에 다 말려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쉐이드 그늘에서 말리는 거죠. 그러니 말리는 시간이 10일에서 12일 더 가면서 어떻게 돼요? 뮤셀러지에 대한 박테리아가 더 많이 살면서 상대적으로 퍼멜티드치가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맛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맛이 좋으냐? 알 수 없어요. 해봐야 알아요. 산지에 따라 달라요. 먹어봐야 알죠. 그런데 해봤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스위니스가 좋았다. 복합미가 더 좋았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지. 워낙 얘가 좋은 것이다 해서 얘를 추구하는 방식인 것은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날씨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하는데 라루이사 같은데 야, 왜 이번에는 옐로우 허니가 없니? 왜 이번에는 블랙 허니가 없니? 그러면 이번에 건조할 때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옐로우밖에 안 했어. 이제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블랙 허니 같은 경우에는 풀리 커버드. 얘는 완전히 이렇게 톡 뒤집어 싸는 거예요. 습기 차게. 그래서 안에 퍼멘테이트 발효를 더해서 거의 한 달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훌링. 훌링이라고 하는 것이 훌 자체가 파치먼트를 뜻해요. 파치먼트의 또 다른 이름을 훌이라고 해요. 우리가 컵에서 커핑한다고 하듯이 파치먼트를 벗겨내는 것을 훌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제 얘기 나왔던 허스킹. 그것은 과육이라는 뜻이에요. 과육의 껍질이 스킨. 체리의 껍질 스킨. 허스키. 거기에서 그걸 허스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아주 좋은 논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면 A 같은 경우와 B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그늘에다가 할 때 몰드가 다 곰팡이 썩는 게 아니에요. 몰드 곰팡이가 났다고 하더라도 뭐죠? 앞으로 과학적인 접근은 곰팡이 쓸었네? 근데 그걸 먹을 수 있으면 그건 퍼멘테이션이에요. 곰팡이가 쓸었네? 못 먹어. 부패했어. 그럼 그건 부패예요. 그런데 곰팡이가 피일 정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얘가 뮤셀러지를 제거하고 나중에 얘를 다 워시를 싹 닦아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말릴 거 아닙니까? 말린 다음에 훌링을 해서 먹어봤더니 괜찮다 그러면 얘는 몰드가 피더라도 이 과정을 진행시키는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직 점액질 끈적이는 상태가 나또처럼 끈기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콜로이드 상태가 젤 같은 상태가 있는 상태가 보일 때 이때 이제 바로 빨리 말려버리면 레드 허니가 된다. 그래서 이런 모양만 보시고 제가 썩었네 썩지 않았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디펙트가 많아져요. 곰팡이가 쓴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서 나중에 디펙트를 골라내보면 수율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재밌죠. 다이어그램으로 해가지고 이건 잘 아실 겁니다. 이건 컵 프로파일, 허니 프로세싱, 카스티오. 카스티오라고 하면 혈통 자체에 그 로브스타 혈통에서 온 거죠. 이제 카투라, 카스티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참고로 이걸 카스틸로 아니에요. 그냥 L 발음은 그냥 요 발음으로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산지에 가서 옛날에 야 카스틸로 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써줬더니 카스티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한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막 화가 나면서 뭐라고? 하면서 그 말한 사람도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주방에까지 종이까지 와서 써줬던 것이 바로 이르가체프였어요. 도저히 발음을 못 알아요. 우리는 예가체프라고 했는데 걔는 이르가체페. 그런데 뭐 알아들 수가 있나? 자, 유니포머티. 이제 커핑에서의 유니포머티는 잘 아시죠? 커핑들 다 1학기 선생님들은 안 하셨는데 각자의 재능 기부의 시간을 통해서 커핑 한번 해보시고 밸런스. 그러니까 유니포머티, 밸런스, 클릭업이라고 하는 건 잔이 한 잔이 아니란 뜻이죠. 우리가 보면은 저것도 이제 논문을 통해서 커핑을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거를 계속하는 이유는 피우림 씨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피우림 씨가 오고 나면 오늘은 베리에이션 메뉴에 대한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 거 2장까지 올린 거 혹시 다 동영상 보셨나요? 안 보셨어도 눈을 피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오늘 가서 보시면 되니까. 이거를 제가 2장까지 이렇게 했는데 1장을 보시면 알지만 1장 때 너무 욕심을 냈어요. 책에 없는 내용을 막 하느라고. 그렇게 될 경우 막 삼천포로 빠질 것 같아서 아니다. 일단은 우리가 얘를 빨리 다 끝까지 스캐닝 다 한번 떼자 해서 2장, 3장에 제가 이제 요약한 부분에는 이 책에만 집중을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2장까지 설명을 했는데 동영상으로 해놓은 걸 굳이 여기서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받고 동영상은 이 책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 동영상으로 올릴게요. 그리고 자리에 오게 되면 시간을 아낀다는 의미에서 그 시간에 논문을 좀 본다거나 다른 걸로 좀 하겠고 동의하세요? 그리고 이 책에 볼 때 제가 그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타이프 치고 하면. 그런데 중요한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원문으로도 이렇게 써놓은 거를 반드시 여러 선생님께서는 책에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좀 그어 놓으세요. 저도 이렇게 디자인 때문에 해놓은 게 아니라 저도 계속 자꾸 반복해서 봐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 여기 행간에 다른 의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참 좋은 책이에요. 이런 성격의 책들이 없어요. 여러 논문을 이 박사가 한 번에 소화시켜서 책은 얇지만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다음 책 언제 나오냐 그랬더니 요즘 뭐 바쁘다고. 그런데 한번 11월 달에 여기 한국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샤니. 그래서 이제 항상 논문을 보실 때는 표나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나 그림이 없는 논문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표가 딱 나오면 보십시오. 피지컬, 물리적인, 센서리 프로퍼티. 우리가 이제 용어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커피 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용어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피지컬, 그러면은 물리적인 특성. 그럼 물리적인 특성, 그 다음에 센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적인 특성. 다시 말해서 센서리 그러면은 맛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 허니 프로세싱에 따라서 옐로우냐 아니면 레드냐 블랙이냐에 따라서 피지컬, 외관의 색깔이나 부품 정도라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짧게 말리고 없애니까 펑갈, 오염된 것이 없어요. 펑갈 같은 것이 곰팡이가 피지를 않죠. 그런 얘기고, 색깔은 옐로우고, 그 다음에 레드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그 다음에 약간의 몰드, 겉면에 이렇게 보면은 하얗게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상처, 이렇게 먼지에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걔들이 몰드예요. 여기는 펑갈을 쓰고 여기로 몰드를 쓴 것 같은 경우에는 몰드를 펑갈, 곰팡이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블랙. 블랙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그렇고, 그 다음에 아예 파치먼트 겉면 자체에 몰드가 완전히 자라있죠. 이게 뭐예요? 검은 점박이에요. 우리 보면은 콩을 갖다가 누룩을 만들면 새카매지죠. 그게 다 몰드의 자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센서리는 아까 봤죠. 바디는 베리 굿 바디, 옐로우. 다 베리 굿 바디인데 뭐가 다르냐면은 레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옐로우 때는 부드러운 느낌의 초콜릿이나 이런 아로마가 있었다면 레드는 약간의 퍼멘티드치나 아니면 조금 더 마르는 상태를 많이 가니까 말티한 느낌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블랙 같은 경우에는 말트가 나오고 약간의 쓴맛, 비터. 오히려 바디는 더 엷죠. 색깔 때문에 검은색으로 됐다고 해서 초콜릿을 연상하면서 다크 초콜릿 혀에 감긴다 그러면 그거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생두 자체가 바디나 플레이버가 신선한 것은 워시드예요. 저렇게 발효치가 많이 가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에 있는 성분들이 계속 디그라데이션, 분해가 돼가지고 thin해져요. 응?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아까 뭐 말씀드리려다가 지워놓고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뭔가를 야심차게 얘기하려고 우리 모두 기억을 못해요? 뭘 얘기하려고 그랬었죠? 그리고 질문 받아볼게요. 이 논문 올라가 있으니까 모두 한번 보시고, 또 어제 했던 것 중에 질문. 어제 제가 사실은 그 여러 선생님께 에틸 아세틸의 냄새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4월 10일 날 가니까 적어도 늦어도 4월 7일 정도에는 한 버켓 정도는 그 무셀러지를 좀 담아 주십시오 했는데, 너무나 고맙게 3개를 딱 해주셔서 3개의 변화를 느꼈는데, 맨 오른쪽에 가장 오래됐을 때 느끼는 그 뭐랄까 식초 느낌 다 맡으셨죠? 걔가 에틸 아세틸이에요. 에틸 아세틸. 에틸 아세틸은 당분이 있으면 다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에틸 아세테이트, 얘가 뭐예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디카페인, EA 방식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슈가케인 되어 있죠? 사탕수수 뭐 이렇게 해서 요즘에 나오고, 그러면 카페인을 제거하는데 사탕수수가 뭐야? 그러고 얘기하면 올게닉. 왜 올게닉이야? 그러면 사탕수수를 만들 때 생산되는 부산물을 이거를 이용해서 카페인을 제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EA 공법 그러면 와 굉장히 그 친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정할 수 없지만 이게 장난 아니죠. 에틸 아세테이트가 사탕수수 밭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머릿속은 이렇게 나오죠. 워낙 산지에 가면 제일 이렇게 낮은 데에는 이제 슈가케인이 자라요. 슈가케인들이 막 있고,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 요쯤에 이제 그 목장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위에 좀 올라가면 여기에 커피가 있죠. 커피보다 이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바로 아보카도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산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슈가케인이 이렇게 있고, 커피에서 탁 나온 것이 이쪽에 다 몰려 있고, 여기서 나온 에틸 아세테이트가 얘를 지나가면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친자연적인 공법을 많이 연상하는데 그럴 리가 없죠. 에틸 아세테이트는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그 매니큐어 지우는 데나 페인트 지우는 데도 좀 많이 쓰이죠. 그리고 발효가 이루어진다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틸 아세테이트가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얘는 발암물질 논란은 없어요. 그래서 유러피언 방식으로는 에틸 아세테이트를 썼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얘는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휘발성이라든가 빨리 움직이는 어떤 그런 기체의 성격을 갖고 있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카페인을 붙잡고 나서는 빠져나오는 기민함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뭐죠? 그래서 빠져나온 다음에 열을 조금 가하면 얘는 기화가 돼서 카페인을 따로 회수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카페인을 제거할 때 쓰는 것들은 분자량이 작고 휘발성이 강하죠. 근데 하나 뭐가 안 좋으냐? 클로로, 염화메틸렌.
얘가 유로피언 방식의 에틸 아세테이트부터 더 많이 써요. 에틸 아세테이트보다 휘발성이 약해요. 대신 포집력이 좋아서 수율이 좋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나오는, 우리는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니까 디카페인, 카페인을 제거하는 거라 그러면은 워터 프로세스, 스위스 워터 방식, 멕시코의 마운틴 워터 방식, 아니면 몸에 해롭지 않은 그 초임계 이산화탄소, 액체 이산화탄소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극히 일부고 대부분이 다 염화메틸렌으로 합니다. 이게 지금 지난 1월에 미국에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음식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염화메틸렌으로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는 판매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청원이 들어가 있어요. 2027년부터 미국에서 이제 공표돼서 시행되는 데에는 염화메틸렌 디카페인 커피는 판매 금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국내 염화메틸렌 커피가 음료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공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물, 이산화탄소 외에 작용한 걸 가지고 음료는 팔 수가 없는데, 원두 상태라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선생님 중에서 용기 있는 분이 논문을 캡슐 커피 성분 분석을 가지고 한번 해도 좋겠다. 캡슐 커피의 디카페인은 뭐라고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캡슐 커피의 캡슐의 겉면에는 제조 연월이 안 써져 있어요. 얼마나 묵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10개들이 들어가 있는 포장 겉면에는 쓰게끔 써야 되지만 안에 캡슐 하나하나에는 그걸 가지고 할 때 얘가 만들어진 지 얼마인 커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에서 샘플링을 해서 캡슐 커피의 경우 지방의 우리가 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랜시드피케이션 얼마나 산패가 됐는지 산패율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디카페인 커피, 캡슐 커피의 디카페인은 무슨 방식으로 했는지 잔류, 염화메틸렌이라든가 이런 잔류 성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캡슐 커피를 했을 때 누군가 미세 금속 물질의 함유량을 조사해 보는 논문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있다 없다 보다는 이제 이런 거죠. 동서식품에서 카누라고 하는 그 디카페인 캡슐 커피가 나왔으니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캡슐 커피가 로스팅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 유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 아예 표기가 딱 되어 있는 걸로 해서 국내에서 한 것과 수입한 것이 로스팅이 지난 지 뭐 한 달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한 달 이상 차이가 났을 때 그때 그 완성된 캡슐 커피에서 나오는 바람직하지 않는 그 물질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가설이 있을 것이다. 왜? 커피를 볶은 지 오래가 되면 산패가 되고 하니 유익하지 않은 성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가설을 검증하는. 그래서 두 개만 딱 비교해봐도 석사 논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 그렇게 비교를 해도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질문이 없어도 제가 계속 질문하고 제가 계속 답해요. 어제 에틸 아세테이트 그거 향 맞는 거 그 굉장히 소중했던 우리의 경험인 거고, 어제 제가 그건 조사해서 제일 끝에 있었던 그 커피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한번 한 다음에 그때 그 사진 찍은 거랑 같이 올리겠고, 어제 그 사진 찍은 것들을 어떻게 모으실 거예요? 저도 제 거를 보낼게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대학원생들은 거기 산지 갔다 오면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놓고 그렇게 하고, 어제 좀 아쉬웠던 건 전화로 했을 때 어제보다는 좀 더 풍성할 줄 알았는데 커피가 익은 것들이 사실 더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익은 것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 안에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이 열매를 갖다 수확한 양이 너무 적어서 푸짐한 것이 좀 잘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뭐 3만 원 정도면은 뭐 크게 부담 있는 게 아니니까 혹시 가장 좋을 때 여러 대학원생
그런 거 있잖아요. 기말고사 끝나면은 같이 MT 가는 거 있잖아요. 한번 가서 끝장을 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있다가 쉬고 제 강의는 6시 55분에 끝날 거니까 그 전에 사인 좀 주세요.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응? 왜냐면은 뒤에 시간이 그렇게 조정된 거더라고요. 그죠? 제가 계속 할 수는 없고. 질문들이 없으면 안 돼요. 제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 시간에는 질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질문 일장 지금 책 한번 펴볼까요? 안타까운 게 아마 제가 오늘 갖고 왔는지 모르겠다. 없네요. 해설서 보지 마세요. 여기에 해설서가 있어요. 국내에 이거의 해설서가 번역해서 나온 책이 있는데 일부러라도 보지 마시고 사실 필요도 없고 그것이 있으면 문장이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완전히 제목이 아이디어, 이 재치 있는 제목들을 완전히 다 뭉개버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100% 아라비카, so wha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100% 아라비카만 찾아? 그래 100% 아라비카가 뭐 좋은 거야? 그럼 로부스타가 있으면 뭐 나쁜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로부스타가 나쁜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로부스타 자체가 나쁜 이유는 하나는 야 아라비카처럼 너희들이 프로세싱을 하느냐. 아라비카처럼 공들여서 프로세싱을 해봐라. 그러면 맛 좋지.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 스페셜티 커피라든가 모든 점수나 아니면 향미의 단어들이 다 아라비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아라비카의 향미 단어를 기준으로 할 때 로부스타에서 나오는 것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로부스타의 향미를 묘사하는 그러한 평가법이나 묘사 단어들을 세워서 로부스타는 로부스타와 비교를 해라. 아라비카와 견주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다음 이제 뒤에 가보면 페이지가 1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제목이 얼마나 멋져요. What's so important? 뭐가 이렇게 중요해? About high altitude coffee. high altitude. 고도가 높은 커피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 그거 정말 중요해?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번역서에서는 왜 커피는 고지대에서 재배되는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션이 얘기하는 What's so important about high altitude 커피라고 얘기하는 건 야, 니들 좋은 커피라고 하면서 묻잖아. 얘 고도 몇 미터에서 나온 거예요? 야, 그렇게 묻는데 그거 왜 물어봐? 그거 정말 altitude가 모든 커피에 좋은 거를 다 이야기해? 고도가 높은 데서 나오면 다 좋은 거야? 여러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좋은 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와이 고도는 400m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쓰레기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션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고도가 높다. 커피 하는 사람들도 고도가 높은 데서 좋은 커피가 나온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야, 왜 고도가 커피 맛에 영향을 저렇게 끼치느냐를 갖다가 조사를 해봤다. 고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제일 큰 현상은 뭐예요? 공기의 밀도가 적어서 한 번에 호흡할 때 마시는 산소의 양이 다르죠. 자, 그래서 식물도 영향을 받을까? 식물도 봤더니 산소의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 커피는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씨앗을 먹는 거니 씨앗의 맛에 영향을 끼칠까? 라고 봤더니 그런 거는 논문이 있지도 않고 그래도 조사를 해봤더니 고도여서 압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커피 맛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그것은 없다. 그러면 고도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뭐지? 라고 할 때 이제 온도가 나오는 거예요. 온도가 커피 맛에 영향을 끼치더라. 제가 강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푸른색일 때서부터 빨간색까지 우리가 이걸 머처레이션, 성숙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성숙되는 과정이 길어야 되는 거죠. 온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 낀띠오 같은 거, 콜롬비아 낀띠오는 북위, 제가 여기 해설했다가는 남이라고 잘못 썼어요. 북위 한 4.5도 정도, 4, 5도 정도가 되고
하와이는 북위 16도. 어떻게 되어 있죠? 16도, 19도. 그러니까 적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적도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같은 높이라도 온도가 낮아지니까 적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와이는 높이가 고도가 낮더라도 온도가 낮은 바람에 좋은 커피가 나온다. 그러니 이제 이런 제목이 나오는 거죠. What's so important about high altitude coffee? 뭐 높은 데서 나온다고 다야? 대수야? 이제 이런 뜻인데 이거를 번역을 왜 커피는 높은 지역에서 자라는가? 이렇게 놓으면은 아무런 영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 3장. 3장은 또 이것도 똑같이 What's so special로 나가잖아요. What's so special. 이건 이제 앞에 있는 거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저것만 바뀌었어요. 뒤에 special과 shade grown coffee. What's so special about shade grown coffee? 그늘에서 자란 커피 너희들 많이 찾잖아. 근데 그늘에서 자란 게 좋다고? 야, 그것이 왜 스페셜하지? 라고 얘기할 때 그늘에서 자란 것에 대한 결론은 뭐예요? 그늘에서 자랐다고 맛이 더 좋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3장에서 나오고 3장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영상으로는 아직 풀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장, 4장 이렇게 제가 빨리 하고 싶지만 이상하게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주말에 신경을 좀 시간을 내서 이거 요번에 1장, 2장 한 거보다 더 빠른 페이스로 나가서 우리가 이 공부는 여기 다음 주에 오실 때 우리가 앞에 한 1시간 정도는 중간고사를 좀 치르고 중간고사는 말씀드렸죠. 다음 주가 18일. 맞죠? 중간고사는 모두 우리가 지금 과제물이 3개 나갔죠. 하나는 칼디가 실존 인물이냐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그거 제가 설명을 이제 나중에 다 드릴 건데 인터내셔널 커피 어소시에이션에서 나오는 저 스태틱 데이터를 가지고 커피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한 거를 다 여러 선생님들 해석을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LB라고 하는 파운드라든가 그리고 적어도 이런 거죠. 이제 거기에서 그 숫자를 암기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 선생님은 대답해 주면 좋죠. 1년에 세계에서 커피가 얼마나 나오죠? 그거 얼마나 나오지? 정답이 뭐예요? 5글자. 사투리는 굉장히 많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몇 포대가 나온다. 이 커피의 한 포대는 워낙은 그게 70kg짜리를 가지고 했었는데 ICO에서 이거 할 때는 60kg 포대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몇 포대 곱하기 뭐를 60을 해야지만 그 무게가 나오고 자루수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1년에 전 세계에서 나오는 커피가 60포대를 기준해서 카운팅이 돼요. 60kg짜리 마대 이 3배 주투백을 갖다가 옆으로 딱 뉘어놓으면 한 1.2m가 돼요. 1m 정도라고 치죠. 1년에 생산되는 지구에서 생산되는 1년에 생산되는 커피의 담은 포대를 이렇게 줄 지으면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가 1m라고 생각해서 서울서부터 출발을 시키면 전 세계에서 나는 커피 1년의 양이 그 포대를 눕혀서 쭉 깔면 어디까지 갈까요? 전혀 집중력이 없는데 중간고사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부산까지 갈까요? 네? 왕복. 자,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주셔야지 입찰이 돼요. 자, 왕복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전 세계 1년에 생산되는 커피의 양을 60kg짜리 포대에 담아서 1년치가 쫙 있어요. 걔를 딱 눕혀서 1m 정도 되거든요. 걔를 깔아가지고 쭉 늘었더니 우리 선생님께서는 부산까지 갔다가 오는 정도다. 자, 나왔어요. 그 다음. 지구 한 바퀴. 통이 굉장히 크시네요. 지구 한 바퀴랑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 다음. 왕복 거의 한 320번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320번이 왕복이에요. 그거를 한 층 한 층 쌓아봐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그 높은 벽이 쫙 쳐질 만큼 우리가 1년에 소모해요.
대단하죠. 안 믿는 표정이야. 예. 이제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안자는 뜻이에요. 1년에 생산량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커피 생산량이 브라질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뭐 브라질이 거의 뭐 예전에는 70%였다가 지금은 60% 전까지 내려오고 또 55%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략 브라질이 생산하는 양이 또 얼마이냐. 소비지는 미국이 제일 많다고 하지만 미국 다음으로 많은 데가 어디예요? 핀란드, 스웨덴, 독일이에요. 독일이 인구수가 많죠. 상대가 안 될 만큼 많이. 한국도 커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 뭐 1년에 뭐 저 마시는 양이 400 몇 잔이라 세계 뭐 5위라고 그러지만 소비량을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죠. 그런데 왜 세계는 한국 커피 시장의 열을 최근에 이렇게 카페쇼라고 하면 전 세계가 다 몰려들까요? 트렌드가 밝고, 그렇죠. 또 하나는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명가들이 한국 시장을 굉장히 존중해줘요.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스코틀랜드 위스키 하러 갔을 때, 한국에서 온 사람은 헬리콥터를 불러줬어요. 중국에서 온 애들은 헬리콥터가 아니고 12시간 산을 넘어서 지프 타고 갔어요. 우리는 지프에다가 짐을 맡기고 헬기를 타고 그 술록이 뛰어놓는 위에 그 다음에 가서 발렌타인 30년 공장에 가서 저녁에 이렇게 있다 보니 이제 차가 짐을 갖고 왔었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발렌타인 30년 같은 그런 위스키를 폭탄주를 말아서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고급 커피, 고급 위스키의 최대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아무래도 중국이 많이 먹겠죠. 커피도 스페셜티 커피의 엄청난 소비 시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세계의 커피 메이커들이 한국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조금 쉬었다가 지금이 5시 46분이니까 우리 6시까지 좀 여유 있게